실례합니다. 강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고개만 깊숙이 숙였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윤서야, 나야, 문석이야. 하지만 여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치유센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문석에게 집중됐어요. 48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바풍샘이라 불리는 여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과연 문석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10년의 비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문석입니다. 전남 완도군 청초도에서 조선소 품질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위령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섬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에서 떠난 이들을 기리죠. 10년 전 그 폭우 사고 이후로는 더욱 간절해진 마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섬에서 나고 자란 지 벌써 48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해상공사 덕분에 활기가 넘쳤던 항구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고요함 속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딸 아린이와 단둘이 살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끔은 지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해요. 위령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사람들 사이로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번져나갔어요. 바다치유센터에서 나온 강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죠. 저는 하린이와 함께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여인이 소금 그릇을 든 채 숟가락으로 2번 톡톡 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왼손으로 흰 장갑 끝을 비틀어 여미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 습관처럼 말이에요. 그 동작을 보는 순간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버릇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린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읽어낸 거죠. 간호학과 2학년인 딸은 늘 이렇게 빠른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아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사이로 미역국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소통하고 있었죠. 국물을 받기 위해 다가갔을 때 향긋한 들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강의 알싸한 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향기였어요.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여인은 고개만 깊숙이 숙였어요. 그때 실수로 그녀의 팔을 스치게 되었는데 오래된 화상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울퉁불퉁한 살갗의 감촉이 선명하게 전해졌어요.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나더니 사람들 틈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린이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딸의 또렷한 눈동자 속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자.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묵묵히 따라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한 거겠죠. 부두로 향하는 길, 바람에 실려오는 미역국 향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들깨와 생강의 비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맛이었어요. 누군가가 늘 그렇게 끓여주던 그 정확한 손맛 말이에요. 배가 부두를 떠나면서 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박힌 그 향기는 더욱 진해졌어요. 10년 동안 얼어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바다 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그 여인의 작은 버릇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아침 식사하세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눈치챈 거죠. 간호학과 학생답게 관찰력이 남달랐어요. 응, 고마워. 저는 대답했지만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제 스쳤던 그 화상 자국이 떠올랐거든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살갗의 감촉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개인 사정으로 쉬겠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빠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다치유센터에 가야 했거든요. 센터는 섬의 동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건물이 푸른 바다와 대조를 이루며 평화로워 보였어요. 입구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주방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좌우로 상담실과 치료실들이 늘어서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제 맡았던 그 들깨와 생강의 향이었어요.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오신 분이세요?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네, 강문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준비를 도와주시면 돼요. 주방장이 앞치마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바람샘 선생님이 국물을 끓이고 계세요. 바람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보니 어제 본 그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향했어요. 여인은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했죠. 하지만 그 손놀림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생강을 3번에 나누어 넣고 마지막에는 다른 향신료로 향을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방법이었어요. 누군가만이 아는 특별한 습관이었죠. 국물 맛을 보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대고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왼손으로 장갑 끝을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똑같았어요. 10년 전 그 모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주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편 할인이는 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딸로서의 걱정과 간호학도로서의 탐구심이 함께 작용한 것이죠. 10년 전 기록을 찾고 있는데요. 할인이가 민원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록이요? 무연고 사망자 관련 서류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뒤진 후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할인이는 차분히 그 내용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 폭우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명의 사망자 명단 중에서 오윤서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확인란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화장 신청은 대행기관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보통의 무연고 사망자와는 다른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할인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보건지소로 향했어요. 박산호 간호사는 할인이의 방문을 반가워했습니다. 같은 의료계 사람으로서 친근감을 느낀 거였죠. 10년 전 일을 물어보시는군요. 박산호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해 가을, 신원미상 여성이 센터로 직접 인계됐어요. 보호자가 스님이 아니라 재단 쪽 남자였죠. 할인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 여성은 센터에 남았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산호의 말에 할인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한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와 마주쳤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혹시 오윤서라는 분을 아세요? 할인이의 질문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왜 그 이름을 물어보지? 면사무소에서 기록을 찾아봤어요. 10년 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는데 뭔가 이상해요. 할인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족 확인도 없이 화장됐고 대행기관이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박산호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당시 어떤 여성이 센터로 인계됐다고 해요. 할인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그분을 아시는 거예요? 딸의 또렷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저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할인이와 저는 각자 다른 길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군가가 오윤서의 이름을 지우고 전혀 다른 삶을 씌워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는 다시 보건지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박산호 간호사가 보여준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더 자세한 기록이 필요했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인계 관련 서류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산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창고로 안내했어요. 여기 오래된 장부들이 있어요. 10년 전 기록이라면 이 상자 안에 있을 거예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할인이는 차근차근 그 내용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장의 인계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원미상 여성, 후각 반응 민감, 언어 제한. 할인이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후각이 예민하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기록이었어요. 어제 아버지가 본 그 여인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기록이 정확한 건가요? 네. 당시 담당 의사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박산호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할인이는 계속해서 다른 서류들을 뒤졌어요. 장례 관련 서류함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연고 화장대리 신청서였어요. 서명란에는 재단 측 행정팀장의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행정팀장이 직접 화장을 신청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보통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데 이 경우는 달랐어요. 박산호의 설명에 할인이는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조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저는 집에서 1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새벽의 기억을 말이에요. 카페에서 화재가 났고 뒤편 절벽에서 차량이 추락했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교차하며 오가고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죠. 그때 저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소 품질검사장으로서 응급 상황에 익숙했거든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차량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화재로 인한 화상 흔적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등록증을 근거로 신원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윤서였고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의 소지품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가족분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윤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직시할 수가 없었어요. 더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서명을 미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사이 행정 절차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완성됐습니다. 재단에서 나온 사람이 모든 걸 처리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저 윤서가 떠났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재단에서 나선 걸까요? 왜 가족 확인도 없이 화장이 진행된 걸까요? 그때 할인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큰일이에요. 할인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화장된 분이 오윤서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계서에 따르면 그때 치유센터로 온 여성은 후각이 예민하고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화장 신청은 재단 측에서 직접 했고요. 할인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그때 화장된 사람은 아마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있던 다른 분일 거예요. 타지 운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인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확신이 아닌 의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럼 윤서는 살아 있었다는 말이지? 네, 아마도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윤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단에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윤서님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신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할인이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윤서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조작이었다니요. 그럼 윤서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이었어요. 살아있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람샘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요. 할인이가 추측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처럼 파도가 높았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진실을 숨긴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끝까지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센터에 다시 가봐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윤서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윤서라면 그녀는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니까요. 다음 날 오후 할인이는 바다치유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먼저 할인이가 확인해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센터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막 끝난 시간이었어요. 하린이는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바람샘이었어요. 여인은 수업 도구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여인은 듣지 못했어요. 하린이는 조금 더 빨리 걸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하린이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화상 자국이 목과 귀 뒤쪽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뭔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여인은 목을 움켜쥐듯 한번 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습작 노트였어요. 10년 전 윤서가 요리 레시피를 적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노트를 펼쳐 보이자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서만의 독특한 글씨체로 적힌 요리법들이 가득했어요. 들깨탕 끓일 때는 생강을 3번에 나눠서 마지막에 깨시프로 향 덮기. 여인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 물러났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만 계속 저었어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배식용 접시 하나가 바닥에 굴러 나왔습니다. 접시와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이 독도까지 굴러왔어요. 하린이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 불면 들깨부터. 하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윤서만이 쓰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요리할 때 재료 순서를 간단하게 적어두는 습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향이 날아가기 전에 들깨를 먼저 넣으라는 뜻이었죠. 어머니 맞죠? 하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윤서 어머니 맞죠? 여인은 벽에 등을 대고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 보였거든요. 마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아 있었죠. 하나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숨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린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하린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윤서라는 걸 말이에요. 여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서 주방 쪽으로 사라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린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바람 불면 들깨부터. 그 글씨를 보며 하린이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인이 분명히 어머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센터를 나서며 하린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확실해요. 윤서 어머니 맞아요. 전화 너머로 제가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서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내일 내가 직접 가보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할인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저는 사진을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아마 상처가 너무 깊었나 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말이야. 할인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박산호 간호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문석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산호는 조심스럽게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치유센터 내부 문서였어요. 치유 사례 보고서예요. 파일을 펼치자 윤서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람샘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화려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치유하는 손,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 마케팅 브로셔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서를 상품처럼 포장해 놓은 거였습니다. 파일 뒷부분에는 후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개인 후원자부터 기업체까지 긴 목록이 이어졌어요. 한 달 후원금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산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샘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적적인 치유 사례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호 씨,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장도연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 이사님.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소개를. 산호가 당황하며 파일을 덮으려 했지만 장도연이 먼저 가로챘어요. 문석 씨시군요. 요즘 자주 보이시던데. 장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과거가 드러나면 후원은 끊깁니다. 장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곳이 마지막 집이에요. 그는 윤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책임을 돌렸어요. 마치 자신은 선량한 보호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일에서 다른 것들도 봤어요. 재단 법인카드로 구입된 고급 주류와 와인들. 각종 행사성 비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센터에 모금 활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일자리가 부족한 이곳에서 센터는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편한 진실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도연이 떠난 후 산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사님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센터를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부두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윤서를 묶어둔 거였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 다음 그것을 상품화한 거였어요. 윤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센터의 간판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부두에 부딪히며 하얀 물거품을 일으켰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바다절벽 위에 있는 센터 별관에서 장도연을 만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윤서를 자유롭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선택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인이가 부두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큰일이 있을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바다 절벽 위 센터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도 함께였어요. 둘 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별관은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3층 건물의 옥상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치며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죠. 장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장도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것부터 보시죠. 그가 계약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펼쳐졌어요. 윤서 씨가 직접 서명한 거예요.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저는 계약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오윤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건 억지로 쓰게 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억지라니요. 본인이 원했어요. 말 안 하고 사는 걸 말이에요. 장도연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다 무너져요. 센터도, 후원도, 섬 사람들의 일자리도 말이죠. 그의 논리는 교활했어요. 윤서를 구원자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올가맨 거였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겁이었겠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겁내게 만든 건 당신들이고요. 장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나 봐요. 그때 멀리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옥상 난간 뒤쪽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람샘. 아니, 윤서였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어요. 윤서야.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떨렸어요. 여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죠. 미안하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자리를 비워둘 용기가 없었어. 그 말에 윤서의 입술이 조금 열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말을 잃었지만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게 해서 미안해.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의 얼음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장도연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해. 계속 바람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윤서로 돌아올 것인지. 윤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장갑 끝을 비틀어 여몄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센터는 문을 닫고 후원은 끊기고 당신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원망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죄책감으로 윤서를 다시 묶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나섰습니다. 그건 어머니 책임이 아니에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10년 동안 속아서 산 거라고요. 할인이의 말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서류들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 계약서들이 바다로 떨어져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윤서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목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내는 목소리였어요. 장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분 도용, 문서 위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적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무연고 처리를 조작한 사람, 신분을 바꿔준 사람 말이에요. 장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윤서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목에서 또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문. 제 이름의 첫 글자였어요. 10년 만에 부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장도연은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면 그때는 늦어요.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거짓과 속임수를 모두 날려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장도연이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의 반격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윤서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강을 3번에 나누어 넣고 들깨를 마지막에 넣는 그 정확한 순서를 말이에요. 할인이가 조용히 다가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저는 식탁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삼삼한 바다, 냄새와 들깨의 고소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윤서가 소금을 2번 톡톡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리듬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이 오가고 시선이 마주쳤다가 피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윤서가 국그릇에 국물을 담아주었습니다. 할인이에게 먼저, 그 다음에 저에게요. 마지막에 자신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10년 전 그 맛 그대로였거든요. 할인이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엄마의 손맛이었을 테니까요.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문석 씨,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윤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장도연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후원금은 끊기고 센터는 문을 닫아요.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죠. 하지만 그때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박산호 간호사와 몇몇 섬 주민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산호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주민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 후의 반응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번 돈으로는 못 살겠어요. 섬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장도연의 마지막 압박을 막아선 거였어요.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연이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죠. 윤서가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칠판으로 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죄는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이름은 부를수록 돌아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할인이가 입을 가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윤서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를 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대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서는 설거지를 하고 할인이는 그 옆에서 도왔어요. 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을 거였어요. 서로에 대한 서운함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천천히 풀어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짓 없이, 속임수 없이 말이에요. 윤서가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글씨를 적었습니다. 내일은 들깨탕을 끓여볼까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엄마.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주방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같은 자리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신음소리였지만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새로운 강사들을 고용했어요. 윤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였죠. 후원금은 줄었지만 진실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섬을 떠났습니다. 재단에서도 그를 해임했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속임수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박산호 간호사는 새로운 센터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윤서의 법적 신분을 정리하는 문제, 10년간의 공백을 메우는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함께 풀어갈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불렀습니다. 문서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0년간의 모든 아픔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여기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어.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준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섬의 새벽은 여전히 안개로 가득했어요. 바다치유센터는 후원 심사를 받기 위해 잠정 중단됐습니다. 장도연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서둘러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산호 간호사는 보건지소로 돌아가 그동안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0년간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백을 남겨둬야겠어요. 산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정리하기보다는 앞으로 채워 나갈 공간을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섬 아래 작은 민박에 방을 잡았습니다. 조선소까지 출퇴근하려면 매일 배를 타야 했지만 윤서와 할인이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아침 첫 배를 타고 출근하고 저녁 마지막 배로 돌아오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학기 복귀 전까지 한 달간 섬에 남기로 했습니다. 간호학과 실습 대신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겠다며 보건지소 일을 도왔어요.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일 아침 할인이가 부두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딸과 함께 걷는 새벽길이 좋았어요. 윤서는 아직 바람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 신분을 정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목소리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 칠판에 한 줄씩 글이 늘어났어요. 할인. 오늘은 소금 2번만. 생강 넣기 전에 거품 걷어내기. 문석이 좋아하는 미역 많이. 작은 메모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기억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두에서 파도를 보며 혼자 속삭였어요. 윤서야, 서둘지 않을게. 바람이 제 목소리를 바다로 실어날랐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안개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민박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와 마주쳤습니다. 딸도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이런 생활이.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윤서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흰 장갑을 끼고 조용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와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세요, 아버지. 할인이가 등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서가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칠판에는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함께.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이란 게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없을 거였어요. 1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건 가능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말이에요. 세 사람의 발자국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속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끝을 말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윤서가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 저도 입 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인이가 우리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그 말에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바다는 계속 파도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